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지난 부산 모터쇼에서 저희가 내외장만 보고 실제로 이제 타보는 거는 처음인데요. 저희가 8월 20일 날 찍고 있는데 아직은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8월 말쯤으로 정상적으로 고객 인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배터리가 어디 거냐? 중국산이냐?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자동차와 LG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HLI 그린파워라는 곳에 NCM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중국산 배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좋아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얘기는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대략적으로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진짜로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아마도 많은 정보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 구간 다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만 보셔도 되고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타진 않았지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승차감일 겁니다. 저희가 기존의 캐스퍼 내연기관 차량을 탔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현대자동차 관계자분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저희 영상 장난감을 타는 것 같았고 조금만 세게 방지턱을 넘어도 몸이 그냥 튀어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승차감이었고, 물론 가격 대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승차감이었을 수도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좀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타보게 된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전기차기 때문에 중량이 늘어나죠. 중량이 늘어나면 처음에 서스펜션을 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동급에서 적용됐던 이 쇼겁쇼버에 들어가는 밸브가 이제 개선형 밸브로 들어갑니다. 이 개선형 밸브는 충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오리피스와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노면의 충격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과 똑같이 만들었다면 아마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았을 텐데 캐스퍼 일렉트릭을 잠깐 정말 단기간 타보고 자유로를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연기관하고 완전히 다른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서스펜션의 길이를 늘렸습니다. 이 감쇄력을 조금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 서스펜션의 느낌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추구하고자 넣었는데 실제로 느끼기에도 이건 누구나 타봐도 내연기관하고 일렉트릭 번갈아가면서 타보잖아요. 와 진짜 좋아졌다. 이를 갈고 세팅을 했구나.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서스펜션의 느낌들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길을 달릴 때는 포장이 잘 돼 있는 길을 달릴 때는 정말 편안한 승차감. 불편하다라고 하면 막 노면에 진동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굴곡이 있는 갑자기 파여져 있는 곳에서 뾰족하게 들어오는 충격들,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밟아보진 않았지만 이런 교량의 이음매라든지 높낮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뾰족하지 않고 부드럽게 혹은 편안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뾰족하게 들어오면 허리가 아프고 운전을 장거리를 갔을 때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승차감이라서 현재까지 잠깐 타봤을 때는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션빔, 욕을 많이 먹잖아요. 아반떼도 뭐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유가 가솔린은 토션빔이고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가 들어가서 그렇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션빔을 어떻게 세팅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이 토션빔하고 차체를 연결하는 이 부위를 트레일링암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기존에는 고무 부싱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듀얼 컴파운드 부싱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 이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브릿지와 그리고 이 차량의 횡 강성을 버텨주는 사이드 스토퍼,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경도를 좀 다르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브릿지에는 경도를 낮춰서, 그러니까 딱딱함을 좀 부드럽게 바꿔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낼 수 있도록 했고요. 차량의 횡 이동을 지지하는 이 사이드 스토퍼에는 경도를 상향해서 결과적으로 험로 주행 시에 약 20% 진동을 감소시켰고요. 그리고 횡 강성도 1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션빔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눈 가려놓고 뒤에 태우잖아요? 그럼 몰라요. 요새는 이 서스펜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부터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모든 내연기관 혹은 차량의 세팅의 노하우가 각 제조사마다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션빔을 세팅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모를 거예요. 프로 레이서를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타고 다녀보면 인터넷에서 토션빔은 한쪽 바퀴 들리면 다른 바퀴 같이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이제는 어떻게 세팅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스펜션은 나중에 몇 날 며칠 타보게 된다면 더욱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정말 2배 이상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시트입니다. 인조가죽 시트,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 트림 하나만 있죠.
없죠. 기존의 뭐 D 에센셜이라든지 D 에센셜 라이트 뭐 이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항속형, 뭐 일반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기가 커요. 제가 앉아있는 지금 운전석 시트도요, 컵홀더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커 보이고요. 큰 식빵에 앉아있는 느낌. 넓어요. 넓은 식빵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캐스퍼 일렉트릭도 좌판의 길이 저는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척추 지지대라든지 옆구리 지지대 같은 것들이 뭐 조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으로 만들면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격대에 성능을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근데 아쉬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전동까지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또 가격 올라가면 다른 게 빠졌을 거예요. 맞아요. 아마 통풍 시트도 여기 들어갔는데 물론 편의 장치 말씀하실 때 다 얘기하시겠지만 전동 시트였으면 좀 과한 욕심이지 않았을까. 정말 놀랬던 게 제가 있는 천안시 기준으로 있잖아요. 이 인스퍼레이션 기본 옵션 안 넣고 사면 2천만 원 안으로 끊습니다. 1,087만 원을 받아요, 보조금. 국고랑 지자체 합해서. 그러니까 혹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 사고 싶다, 정말로. 왜냐면 출퇴근용으로 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정말 괜찮은 가격대고, 시트 아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에 이 구성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도심용인데 주행거리가 막 315km밖에 안 되냐? 경차 혜택도 빠지고 불만들이 있으시잖아요. 기존 캐스퍼의 사이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추산하기로 맥스 주행거리 270km입니다. 여기에다가 상온 대비 저온에서 얼만큼 주행거리가 다운되냐라고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14.7% 감소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면 270km에서 14.7% 감소하면 거의 250km도 못 간다는 건데, 아무리 도심용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충전을 너무 자주 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는 300km를 넘게끔 목표를 잡고 설계를 했죠. 근데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배터리를 실는 공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휠베이스를 18cm 정도 늘린 거고요. 차량 전체로 보면 이제 20cm 이상 커졌다고 하는데, 천천히 보다 보니까 참 허리를 잘 늘려놨구나, 교묘하게 잘 늘려놨구나, 이질감 같은 게 안 들고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영 SUV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더라고요. 경차 혜택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제일 크죠. 근데 취등록세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다 낸다고 해도 보조금의 10분의 1도 안 될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유류비 할인도 의미가 없죠. 기름을 안 넣는데 무슨 유류비 이런 할인이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차 사이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크기를 키워서 전기차 보조금이나 기타 전기차 혜택들, 오늘 저희 타고 와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저는 이런 톨비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나 고속도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혜택이고요. 공영주차장 뭐 이런 것도 다 50% 할인이 되죠.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할인 받는 것들 너무나도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경차 혜택과 전기차 혜택을 맞춰봤을 때 아마도 제조사에서는 전기차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만들지 않았을까. 크기가 커진 만큼 또 MVH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기차는 MVH를 잡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엔진이 달린 차를 딱 타잖아요. 엔진이 돌아가면서 나는 소음이랑 진동 때문에 나머지 소음이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조그만하게 들리던 소음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은 PE 시스템, 흔히 말해서 내연기관이라고 하면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PE 시스템, 모터, 감속기, 인버터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PE 시스템에도 흡차함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흡차함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다 돌리면 냉각이 꽝이 됩니다. 흡차함재를 돌린다는 건 냉각 성능하고 반비례,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차함재의 위치 선정을 최적으로 했다. 어찌됐든 모터가 있는 부분에서 소음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PE 시스템에도 방음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터 마운트 부싱, 이 모터하고 차체가 만나는 부위에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하이드로 부싱이 적용이 돼서 유체를 통해서 진동을 흡수하다 보니까 모터의 떨림이라든지 혹은 차체에서 받는 떨림마저도 조금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모터 마운트 부싱에 하이드로 부싱이 적용됨으로써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런 진동도 약간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드로 부싱이 솔직히 비싸잖아요, 일반 부싱에 비해서. 근데 고민을 많이 했대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비싸도 넣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구나 타봐도 하이드로 부싱이 적용된 차량이 더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적용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이런 떨림 측면에서 보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도 잘 잡아놓을 수가 있구나. 신경 쓰이는 떨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자잘한 노면에서 올라오는 떨림이라든지 차체에서 올라오는 떨림 같은 것들도 덜 느껴져요. 저희는 시승을 한번 해봤으니까 캐스퍼라는 이름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캐스퍼는 싸고 하지만 모든 승차감을 포기한 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미지를 싹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스티어링 휠 댐퍼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 안에 이 스티어링 휠이 떨리는 것들을 많이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차가 떨린다라고 했을 때 시트에서 올라오는 진동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주를 이루잖아요. 모르겠어요. 특정 구간에서는 감소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잘 잡아놨겠죠. 노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차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이나 다른 거는 딱히 거슬리는 게 없어요. 로드 노이즈 걱정을 하잖아요. 로드 노이즈는 고주파 로드 노이즈랑 저주파 로드 노이즈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주파 로드 노이즈는 이 차체 구조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소음을 말하고요. 고주파 로드 노이즈는 타이어의 홈과 노면이 마찰하면서 나는 소음이 공기 중으로 방사됐다가 도어나 글라스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걸 고주파 로드 노이즈라고 하는데 저주파 로드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캐스퍼 일렉트릭은 전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플로어 패널, 바닥 패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차체 진동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재진제의 위치와 면적을 최적화 시켜놔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조금 더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 차종 대비 3.6 dB 우세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거친 노면에서 발생하는 100Hz대 이런 전후의 부밍 음역대에서도 경쟁차 대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주파 로드 노이즈는 리어 휠 전면 가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뒷바퀴 휠도 가드가 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면까지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소음을 줄여놨고요. 그리고 러기지 패드 밑에 깔리는 패드 있잖아요. 바닥에 깔리는 거. 기존의 3T, 3mm에서 8.5T, 8.5mm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후륜 휠 가드가 적용이 됨으로써 후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조금 저감시켜 놓고요. 특히나 사람이 쉽게 듣는 1000에서 3000Hz의 음역대의 소음이 경쟁차 대비 우수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풍절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바람 소리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중 실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라스 두께, 유리 두께도 기존의 3.2T에서 3.5T, 쉽게 3.2mm에서 3.5mm로 두께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면 이 하단에 언더커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립 헤드램프라고 해서 윈드 노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도어에 웨더 스트립을 추가를 했어요. 기존 내연기관은 없던 겁니다. 근데 이 웨더 스트립을 추가함으로써 윈드 노이즈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소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바닥에서 나는 소음이라든지 혹은 쭉 고속으로 달릴 때 나는 이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막으려고 최대한의 효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차체 자체에서도 이렇게 개선상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가장 신기한 게 회생제동 할 때 소음도 좀 들리거든요. 원래는 전기차라면. 그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특유의 그 윙 하는 소리는 나네. 이걸 소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공조를 끄고 완전히 조용한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거지. 21도 공조 오토 1단계로 켜놨거든요. 근데 똑같이 회생제동을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아이페달 모드라든지 회생제동을 할 때 나는 소음들은 솔직히 많이 줄여놨어요. 예전부터 회생제동 단계를 엄청 쪼개놨잖아요. 옛날에 보면 오토 0, 1, 2, 3단계, 그 다음에 수동으로 1, 2, 3단계, 그리고 땡기면 회생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드도 만들어놨고 여러 가지 모드로 이제는 데이터가 쌓여있다 보니까 이 회생제동을 할 때 나는 소음들도 많이 줄여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타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마력으로 따지면 114.9마력입니다. 근데 제로백은 10.1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로백 재서 뭐 할 건데요 이거. 나갔을 때 경쾌하게 잘 튀어나가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상 여행에서는 지금 그냥 이런 골목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30km 정도고 엑셀을 지그시 밟으면 그래도 큰 차체를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더 경쾌해요. 전기 모터는 처음부터 100% 토크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최대 토크 구간이라는 게 없는 개념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엑셀 페달을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쾌함은 1.6 터보 DCT도 이렇게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경쾌해요. 그래서 가속 성능은 초반 가속, 우리가 흔히 탄 도심형 SUV니까 정말 충분한 출력을 보여주고요. 가속력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게 보면 오르막길인데 출력 충분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만약에 스포츠를 넣어요. 지금 오르막이거든요. 야. 몸이 움직이잖아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오르막길에 엑셀을
얼마나 더 경쾌해야 경쾌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이 몸이 흔들리는데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이런 출력적인 바로바로 쏟아지는 이런 것들 아마도 인상 깊지 않을까. 내연기관만 타시다가 도심용으로 그냥 캐스퍼 일렉트릭 한 대 사서 운전석에 앉아서 밟아보면 아마도 고속도로에서 뭐 120, 30까지는 무리 없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착지에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PMSA를 시연을 했는데 캐스퍼 일렉트릭에 처음 들어갔던 기능이죠.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1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때 0.25초 안에 페달을 100% 밟았다. 그러면 제어를 통해서 모든 동력을 끊고 클러스터 계기판에 경고를 내주면서 차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 팍 밟아요. 그러면 온 차의 동력이 다 끊어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멈추는. 주차되어 있다가 출발 혹은 정차되어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에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제 조건은 작동된 지 5분 이상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입력했을 때 이 정도에서 작동이 해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할 때 여러분들께서 엑셀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동력을 끊어주면서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제동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I 페달 2단계입니다. 그래서 40, 50 정도에서 페달을 다 떼보면 감속이 좀 세게 들어오고요. 근데 I 페달 3.0이나 이런 다단화된 I 페달의 단수를 설정할 수는 없고 왼쪽 패들 시프트를 다 당기고 이제 플러스 버튼으로 다 되면 I 페달,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하면 빼는 거죠. 회생제동을 단계를 내리는 건데 전기차에서 회생제동을 사용을 하실 때 좀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는 원 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을 하시면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막 울컥울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쪽 계기판을 보시면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레벨이라고 써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 정도로 가속을 하다가 발을 떼게 되면 일반 내연기관 속도 줄어드는 것보다 조금 더 감속이 되는 정도, 승차감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감속을 하기 때문에 울컥울컥해서 멀미가 난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땅을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렇게 한 칸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 더 당겨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 놓으면 그냥 미끄러지듯이 갑니다. 이거는 어떤 모드에서 불편하다라기보다 개인의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벨이라고 하는 정중앙의 게이지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간 게 저한테는 가장 잘 맞고요. 그리고 그냥 나는 쭉 미끄러져 가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제일 오른쪽 게이지로 설정을 하시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정중앙 레벨 선까지는 괜찮은데 왼쪽 패들 시프트를 더 당기면 당길수록 회생제동 감도가 세지기 때문에 혼자 타실 때는 그 정도로 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패들 시프트 길게 당기면 이제 오토 모드가 되는데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 주행 환경에 따라서 오토로 회생제동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고 다니셔도 돼요. 캐스퍼라고 하더라도 회생제동에 관련된 다양한 단계들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시면서 어느 정도 감도가 맞다 그대로 주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회생제동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지금 차지라고 하면서 회생제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물리 브레이크로 바뀌는 그 구간이 느껴지느냐? 절대 안 느껴집니다. 일반 하이브리드도 그렇고요. 다른 전기차들을 타봐도 회생제동에서 물리 브레이크로 넘어가는 이런 구간들이 운전자가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둔감한 걸 떠나서 이걸 느낄 수 있으시면 자동차 연구소에 지금 계셔야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중요한 게 전비죠. 전비. 이 차량은 17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 복합 전비는 5.2kWh per km고요. 그리고 도심 전비는 17인치 기준으로 5.7, 고속이 4.7입니다. 그리고 15인치 기준으로는 약간씩 15인치가 더 높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겠지만. 그래서 전비를 나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15인치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17인치를 넣어서 외장을 드레스업 시키기보다는 전비를 생각해서 15인치 타이어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괜히 돈 쓰지 마시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거주성을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휠베이스가 늘어났으니까 우선 트렁크 10cm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2열 시트가 16cm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긴 짐을 실으면 효과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트렁크 용량은 280L고 홀딩하면 351L입니다. 일반 캐스퍼 내연기관하고는 아예 다른 좀 실내 공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앞에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타고 뒷자리에 타면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제 운전 포지션으로 184 성인 남성이 탔을 때도 주먹 하나 이상이 들어갑니다. 좀 여유로워요, 생각보다. 심지어 리클라이닝까지 되니까 전방 14도, 후방 14도, 합산 28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설정해서 가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원래 보통 리클라이닝 하면 이쪽 사이드 부분에 당기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깨 부분으로 어깨 부분에. 크로스로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왼쪽 이렇게. 타시면은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타시면은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2열을 폴딩했을 때 그 트렁크 부분하고 2열 부분하고 이어주는 그 패드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박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조금 더 플랫하게 느끼실 수 있게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열도 이 거주성이 예전에는 2+3이잖아요. 근데 2+2기 때문에 좌판의 넓이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1열과 마찬가지로 차체 사이즈보다 앉는 공간이 되게 넓다, 좋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편의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캐스퍼를 타셨던 분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10.25인치, 10.25인치 AVNT랑 계기판 들어갔고요. 물론 이거 풀옵션입니다. 기존에는 운전석만 치사하게 통풍 시트가 있었어요. 좀 서운했어요. 많이 서운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동승석까지 2단계로 통풍 시트가 켜집니다. 근데 요새는 보통 3단계로 켜지거든요. 근데 왜 아직도 2단계인지 모르겠어요. 이왕에 해줄 거면 좀 잘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토홀드도 들어갔습니다. 오토홀드가 지금 이제 정차 중이잖아요. 브레이크를 한번 꾹 밟으면 이쪽에 오토홀드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그냥 차량이 정차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실 때 악셀 페달을 살짝 밟기 시작하면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풀오토 에어컨,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고 3, 2, 1단계로 풍량을 이제 조절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도로 이렇게 맞춰놓으면 사시사철 21도로 맞춰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 시프터가 여기 있었어요, 내연기관은. 근데 컬럼식으로 이제 기어 시프터가 올라가면서 무릎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캐스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없었죠.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하시다가 이쪽 왼쪽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면서 내가 설정한 차간 거리에 따라서 설정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 구간이라든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것들, 장거리를 가시는 길에 차가 막힌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운전의 피로도를 낮춰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들어갔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맞나 싶어요. 이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 내 차의 전면, 측면, 후면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통해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서라운드 뷰 들어갔고요. 후방 카메라 뷰, 뭐 이렇게 전방 뷰,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원래 한 4천만 원에서도 옵션을 넣어야 되는 그렇죠. 차량들에 이제 들어갔던 기능인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진짜 확실히 한국 브랜드인 만큼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넣을 만하죠. 그리고 원래 이제 좀 흔히 말해서 싼마이 소재가 고급지지 못하다. 근데 스티어링 휠이 바뀌면서 블랙 아이그로시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곳이 좀 고급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스티어링 휠만큼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바뀌었고, 인터랙티브 바, 차량의 상태, 드라이브 모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죠. 이렇게 별건 아닌데 그냥 이런 것들도 신기한 거예요.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이 차급은. 근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놓은 것들. 그리고 이 후측방 모니터, 이게 진짜 좋아요. 이 후측방 모니터가 있는 차량들을 오래 타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승하는 차량들은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이드미러 설계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 차 B필러에 측후방 차량이 걸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어찌됐든 차선 변경을 할 때는 해당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방향지시등 작동시키면 사이드미러로 촬영된 영상이 이 클러스터에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체크하시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이드미러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이드미러 한번 보시고 방향지시등 작동시키시고 더블 체크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확실히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아무리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건 꼭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있는 차량을 타다 없는 차량, 없는 수입차를 타보잖아요. 무지하게 답답합니다. 옵션이긴 하지만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저는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우리가 후진 주차를 하지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어쩔 수 없이 전진 주차 같은 거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전진 주차가 빼곡히 되어 있는 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뺄 때 누가 안 봐주면 안 보여요, 내 차 좌우측이. 근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있으면 내 차 후방 좌우에서 차량이 오면 경고를 해주고, 경고를 해줬음에도 위험하면 제동까지 해주기 때문에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사고를 낼 확률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저는 식당에서 가장 많이 좀 느낍니다.
그런 주차장에서 뺄 때 바로 도로인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캐스퍼가 아니라 새로운 캐스퍼, 전혀 다른 캐스퍼가 전기차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래 타본 건 아니지만 간략한 느낌이라든지 제가 느낀 내연기관 캐스퍼 대비 좋아진 점,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점, 그런 기술들이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기차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좀 공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한 것 같은데, 내연기관 차량은 하루에 평균 12대가 불이 나죠. 근데 우린 몰라요. 왜냐?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는 불타 죽는데 라고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걱정하고 산업이 개발됐으면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써야 돈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이렇게 먼저 공개하는 것들, 전기차를 대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세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현대차도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기술을 선도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는 걸 보면 그래도 한국 기업인데도 잘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내심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BMS라는 거는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두뇌임과 동시에 이제 자동차가 배터리를 끌어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어 정보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2009년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BMS 제어 기술도 기반을 다지게 됐고요.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왔을 때 400V,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경쟁사가 하지도 않았던 V2L, 그런 것들 위에 다른 기술들도 선도적으로 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전기차 제조사보다는 배터리 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EV 배터리의 화재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유형은 셀 자체의 불량이나 혹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셀 단락입니다. 쇼트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나 기아의 BMS는 주행이나 충전 중에도 상시 진단을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기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배터리 셀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수일 혹은 수주 전에 잠재적인 불량을 검출할 수 있도록 순간 단락이나 미세 단락도 감지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 차원 높은 안전성을 제공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냐? BMS에서 필요한 안전 제어를 우선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험 정도에 따라서 고객에게 즉시 통보를 하고, BMS 진단한 이상 징후가 데이터 원격 지원 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가벼울 땐 입고하셔라, 혹은 긴급 출동이 필요할 때는 긴급 출동이 나갔다라고 전송을 하게 되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이런 기술도 곧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가 과충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BMS가 충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충전 제어기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협조 제어를 하기 때문에 과충전이 원천 차단돼요. 총 3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충전 제어기하고 BMS가 적절한 충전의 범위 안에서 충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2단계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3단계 스위치 내리는 거죠. 두꺼비 집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3단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나온 전기차에서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거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EV6가 금산에서 화재가 났는데 비교적 피해가 적었죠. 이거는 화재 지연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혹은 탑승자가 대피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화재 지연 시스템 때문에 피해가 적었던 거죠. 요즘 나오는 차들, 전기차 다 그래요. 캐스퍼 일렉트릭이 2년 가까이 프로토타입이랑 파이로트 타입에서 배터리의 이제 이런 내구성을 검증을 했고, 30만 킬로를 내구성 테스트를 거치면서 배터리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방향으로 정진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시에 캐스퍼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지만 화재 지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캐스퍼 일렉트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